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 단속을 항의하는 이곳 LA의 시위대를 군 병력까지 동원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상당히 좀 이례적인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합니다. 흡사 내란이 일어난 것처럼 이 반란으로 이제 보고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이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주방위군이나 이제 국가방위군 뭐 같은 겁니다. 방위군 군병력을 투입할 때는 주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주지사의 적어도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건너뛰고 연방 대통령이 그냥 이제 투입을 시킨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뭔가 문제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제 소송을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소송을 걸겠다고 이제 제기를 한 상태이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주지사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 대통령이 국가방위군 2,000명을 지금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투입을 하기로 했고 첫 번째 한 300명이 먼저 1차로 주둔을 진입을 해서 이제 주둔하고 있습니다만은 1965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그때 민권법 때문에 상당한 그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니까 그 당시 엘레바마에 이렇게 대통령이 직권으로 투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뭐 6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그 방위군 투입을 강행한 것이고요. 또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경험해 본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계엄령이라 그러면은 그 계엄 요건에 맞아야만 이게 합법적인 거고 정당한 것이 되는데 과연 지금이 그렇게 아주 내전에 버금가는 그런 군을 투입할 만한 상황이었느냐? 여기에는 뭐 상당히 이견이 이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처음에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금토 이틀 동안 시위 병력이 파라마운트에서 한 것이 한 800명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네. 그 라티노 시로 꼽히는 그 파라마운트에서 800여 명이 아이스의 그 일터급습에 대한 그런 근데 강력히 항의를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일하는 노동자들이니까 대부분 서류미비자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그 노동자들 등이 이제 노조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서비스 노조가 그 세이유라는 그 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노조 단체들 노조원들도 나서다 보니까 다소 이제 가격한 사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운영하는 그런 그 로봇 택시 여러 대를 이제 불태운 것도 있었고요. 몇 가지 그 얘기 있는데 그건 경찰력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그 경찰력으로 충분히 이제 방어가 가능한 상태였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냥 바로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2,000명씩을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리고 실제로 그 주둔을 이제 파견을 급한 300명을 급한 것으로 볼 때는 이거는 분명히 좀 과잉 대응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법적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뭐 이렇게 가다가는 상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불법 이민 단속이 지금 미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상당한 그 사태 악화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래도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주둔한 이제 진주한 300여 명의 그런 방위군 병력이 그 시위대와 직접 그 부딪히는 그런 사태는 피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태의 정당성을 그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물론이고 로스앤젤레스의 그 시장 카렌 베스 시장을 비롯해서 당국이 경찰력으로 충분히 지금 이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게빈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이 방위군 투입 명령을 취소하고 즉각 원대 복귀시켜라 이런 요구를 했고 그것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걸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현장 분위기는 그쪽에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워싱턴과 지금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또 세크라멘토 이런 지역에 있는 그 지도자들 간에 상당한 그 긴장된 분위기 또 도시 전체가 그런 긴장된 분위기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주 방위군은 주지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파견할 수가 있다. 또 LAPD 경찰력만으로도 충분히 진압이 가능했는데 너무 많이 앞서버렸다. 너무 오버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초강경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네,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서 캘리포니아 뭐 주 전체가 뭐 이른바 그 생츄리 시티 불법 이민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피난처 도시 피난처 지역으로 사실은 꼽히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스가 특히 그 피난처 지역에 대해서 그 이민 단속을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트럼프 행정부의 경고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지역,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데는 특히 그 뉴욕시만 하더라도 뉴욕시장하고 뭔가 딜이 있기 때문인지 그 형사 기소를 취소해버리고 이민 단속을 좀 수월하게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받고 있는가 지원받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요.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그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들에서는 대부분 그 연방 아이스라는 연방 이민 단속에 대해서는 그렇게 협조적이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뭐 사실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작전이 계속 겉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도 지금 그렇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를 강행하려는 그 본보기 이를 삼으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달리 말해서 이제 우선은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뭐 LA 그 시장이나 전부 그 민주당 성향에서 이제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의 이런 단속 이민 단속에 대해서는 상당히 껄끄러워하니까 이것을 그거 갖고는 결코 우리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점을 강행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 배경은 실제로 지금 상당히 그 부진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결과가 좀 실적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최근에 뭐 전해드린 대로 하루에 3배인 3,000명씩 체포하라라는 명령을 어떻게 보면 이제 쿼터까지 정해서 하달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한 뭐 600~700명 하루에 체포하던 것이 지금은 하루 평균 1,600명씩 체포하고 있다고 이제 아이스 그 국장대행이 밝혔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쿼터의 절반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박차를 가할 그런 채비라는데 그럴 경우에는 피난처 지역들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내놓은 것이 이제 바로 일터 급습입니다. 일터 급습이라는 것은 이 서류미비 노동자들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업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식당 업종도 그렇고 또 이제 건축 업종도 그렇고 농장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경제 그들을 또 활용해온 그런 미국의 업주들까지도 상당히 그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뒤로 이제 후순위로 약간은 이제 밀어놨던 것이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형사범죄자들부터 잡겠다 그래놓고는 이제는 그것도 부진하니까 뭐 아이스를 비롯한 그 지도부가 어떻습니까? 경질이 돼버립니다. 그냥 자기 목이 날아가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일터급습까지 막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터급습으로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만 지난 주말에 150명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60명이 체포됐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열심히 일해온 그런
죄밖에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류비비 노동력이라든가 그 노조라든가 언제나 그 미국인들이 그쪽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들의 그 인력, 그 노동력을 많이 활용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체포하려 이제 그런 일터급습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자신들의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좀 무리한 단속 또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일터급습까지 본격화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러면 뭐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면 누가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항의 몸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그 무리수를 하나하나 두다 보니까 지금 방위군 투입까지 온 그런 악화되는 그 사태를 불러온 거 아니냐. 그 배경을 보면 계속 그렇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이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이렇게 서두르는지 나트가 조금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고 미국 경제 자체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민 단속 정책을 수립하는 대학관 책상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누구의 그 지적을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고 그렇게 또 하고 이제 아이스에서 두 군데 이민 단속이 ERO라는 수당 전담 부서가 있고 또 특별수사대 HSI라는 이 수장들을 모두 일선 지휘관들을 모두 경질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러다 보니까 뭐 자신들의 목이 날아가다 보니까 가만히 또 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또 충돌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겉보기. 근데 이번에는 분명히 충분히 이제 그 자체적으로 서로 맞고 자제도 시킬 수 있고 통제할 수도 있는 분위기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빌미로 해서 그냥 방위군 출동 진입까지 바로 악화시킨 거 아니냐 이런 그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뭐 자꾸 지나친 무리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도 화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위대가 그 멕시코 깃발을 들고 휘두르고 있고 또 성조기를 막 마구 그 기름 뿌려서 타오는 걸 보면은 좀 미국인들도 상당히 좀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전개가 될까요? 네, 그걸 가장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이들도 좀 어쩌면 군중 심리, 심지어는 뭐 저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까지 약탈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제를 하고 싶어도 잘 안 될 가능성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에 옳았다라는 조치가 옳았다는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맞아요. 불법 인민 단속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그 빌미를 주는 행동은 좀 자제를 해야 될 것으로 맞습니다. 보이고요. 노조까지 이제 여기에 개입이 됐는데 아무래도 뭐 이렇게 옛날부터 항상 얘기 나온 게 그거 아닙니까? 미국 땅에서 왜 멕시코의 깃발을 흔들면서 성조기를 태우라든가 이건 뭐 한국에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어느 미국인들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빌미를 주는 것이고 오히려 더 큰 강한 그런 태직.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딱 보니까 저들이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저들이 침을 뱉었는데 어느 경찰이나 군대에게 침을 뱉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게 타격을 가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빌미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비단 로스앤젤레스뿐만 아니라 뉴욕에서도 어제 한판 붙었고 좀 전에 전해드린 대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60명이 체포됐다고 하고 다른 주요 대도시들로 다 번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노조가 개입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조직적인 뭐 예전에 한번 벌써 대규모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평화적인 시위 모르는데 이렇게 폭력 사태가 개입이 돼버리면 오히려 빌미를 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겠죠. 네. 당연히 그건 트럼프 행정부나 또 사법 당국들이 가만히 있어갖고는 그게 무슨 나라겠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면은 통제를 할 수도 없고 이게 아주 번지고 정말로 내전으로까지
심지어는 벌써 계엄령 소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민주당 진영에서도 계엄령 하려고 일부러 위기를 조작한 거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런 쪽으로 가지 네. 않도록 막아야 할 그런 책임도 분명히 그 현지 지도자들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전 양상으로 번지거나 그런 아주 폭력 사태부터 우선은 막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막고 난 다음에 저쪽에서도 무리수를 두지 않도록 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서로가 그렇게 감정이 격해지다 보고 또 엉뚱한 사람들은 이런 기회에 또 그냥 또 한번 울분을 터뜨리거나 또는 심지어는 뭔가를 약탈하고 그러는 그런 행동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자제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았다면 상당히 악화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함께했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곳 LA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벌어지고 있는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 관련 소식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곳 LA 시위 소식이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한인들도 관련 소식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인들, 특히 한인 비즈니스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보니 더더욱 관심을 갖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인 업체에 이민 기습 단속이 있을 당시 그 근처 한인 업체들도 재빨리 문을 닫았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그 직후부터 LA적 한인들 사이에선 이 이민 단속과 또 그에 따른 시위 관련 얘기가 주요 대화 내용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저희 라디오 코리아의 속보로 올라오는 뉴스에 귀를 많이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LA 한인들은 타주나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 친지, 지인들로부터 괜찮냐라는 그런 문자와 전화를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시위 현장의 실제 상황이 심각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밖에서 보기엔 한인들의 상황이 더더욱 걱정될 수밖에 없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산불 때와 마찬가지로 안부를 걱정하는 그런 연락이 많은 편입니다. 네. 오늘로 나흘째 지금 시위 집회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한인 사회에서 오늘 이민 단속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네, 방금 전인 오전 9시부터 이 시간 현재 이 한인단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지난 6일 금요일 LA 한인 그 의류업체 앰비언스 기습 단속으로 구금된 종업원 14명의 석방을 촉구하고요. 이민단속국의 비인도적인 기습 단속에 항의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지금 그 앰비언스 공장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운 노동연대 키와 알렉산드라 서 사무국장과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구금된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를 표명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민 단속국의 기습 단속 또 추방을 규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라디오 코리아 기자도 지금 가서 맞아요.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소식은 오늘 이브닝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앰비언스에서 체포된 분들이 한인인지 아닌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한인은 아닌 것으로 예. 지금까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 평화로운 시위를 벌이면 문제가 없는데 이 시위가 격화되면서 이거 뭐 완전히 폭력 양상으로 변질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난 주말 시위는 기물 파손과 상점 약탈 그리고 방화로 얼룩졌습니다. 앞서 모닝뉴스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 차량 여러 대가 불에 탔고요. 또 경찰 순찰차가 돌에 맞아 파손되는 등 폭력적인 양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시위대가 101번 프리웨이를 점거하면서 몇 시간 동안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고 또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서 돌멩이와 콘크리트 조각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LAPD는 어제 경찰 저지선으로 모터사이클을 타고 돌진한 남성과 또 화염병을 던진 용의자 등 최소 10명을 체포했고요. 그 전날인 토요일에도 해산 명령 불응 혐의 등으로 29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시위로 경찰관 3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 예. 그나마 다행히 병원에 이송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요 정치인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짚어주면 좋겠습니다. 우선 캐런 베스 LA 시장은 폭력 행위에 대해선 체포와 처벌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트럼프 행정부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베스 시장은 행정부가 홈디포 주차장과 직장을 급습하고 부모와 자녀를 떼어놓는 등 공포와 패닉을 유발해서 지금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타인의 재산을 파괴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건을 만드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상황의 후원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그런 탓을 돌렸고요. 또 알렉스 파디아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재앙적 법안을 덮기 위해서 이민자 단속과 시위 진압을 과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엘리니 쿠날리키스 캘리포니아 부지사도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킨다면서 주 방위군 투입은 필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비난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게 그게 나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민주당 쪽에서도 조금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인데요. 마크 곤잘레스 주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서 경찰관들한테 그렇게 돌을 던지고 또 순찰차와 웨이모 차량에 불을 지르는 폭력 행위는 이민이나 정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그렇죠. 선을 그었습니다. 이들은 시위대가 아니라 선동가들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이런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은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놀아나는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경찰력이 실제 위급 상황에서 분산되게 만들어서 주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폭력 시위의 주체, 책임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게빈 뉴섬 주지사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이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뉴섬 주지사가 오늘 아침에 밝힌 내용입니다. 예.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주 방위군을 연방정부 소속으로 편입시켰다고 맹비난하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캘리포니아 주뿐만 아니라 어느 주에든 들어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라며 그를 고소할 것이라고 소송 제기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 오후 주지사 사무실이 트럼프 행정부의 군대 배치 철회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보낸 데 이어서 초강경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은 거의 10년에 한 번, 15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어느 대통령이 간에 한 번씩 해왔었죠.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이런 불법 체류자 단속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주 방위군 배치를 명령한 게 지금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 없이 그렇게 명령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96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주 방위군 배치는 주지사 요청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번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병력을 이제 연방화시켜서 투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주권 침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따로 있겠습니까?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틀 10, 타이틀 10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예. 이건 연방정부가 주 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전환시켜서 국내외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아이스와 연방기관 보호를 명분 삼았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UC 버클리대 로스쿨 한 교수는요, 이 주지사 요청 없이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건 매우 위협적인 일이라고 했는데요. 시위 진압을 위해서 군대를 사용하는 것이어서 행정부가 시위에 대응하는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반대 의견을 억누르는데 군대를 사용했다는 것 정말 소름 끼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법정으로 가겠네요. 소송은 언제쯤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소송이 언제 접수될지 이건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가 직접 그렇게 소송 제기를 공언한 만큼 조만간 법적 절차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그 갈등은 더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4.19 폭동 때는 주지사가 주 방위군을 동원했는데 또 늦게 왔죠. 또 늦게 와서 우리가 피해가 더 컸었고 이번에는 대통령이 동원을 하니까 또 금방 오네요. 네. 그렇네요.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어제 X에 과거 LA 폭동 당시 한인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한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건물 옥상에서 총을 들고 좀 장전하는 그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적은 게 Make Rooftop Koreans Great Again. 옥상의 한인들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썼습니다. 이 사진 속 남성은 그 1992년 발생한 LA 폭동 당시의 한인 자경단으로 추정되는데요. 당시 폭도들의 표적이 돼서 약탈, 방화 피해를 본 한인들은 총기로 무장한 채 한인타운을 지켰었죠. 이들은 루프탑 코리안으로 불렸는데 트럼프 대통령 장남이 이번에 이들을 언급한 겁니다. 아니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이런 게시물 올린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LA 시위가 한창인 가운데 한인 자경단의 사진을 올린 건 네. 무법 상태였던 1992년 그 LA 폭동을 상기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연방 정부의 강경 대응을 옹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에 앞서서 트럼프 주니어는 트루스 소셜에서 이번 시위에 대해서 외국 침략자들이 자국 국기를 자랑스럽게 흔들며 하는 폭동이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 이 이민자 단속이 자꾸 계속되면서 식당 업계가 이 비상에 걸렸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파이낸셜 타임스가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 단속으로 미 전역의 식당들이 심각한 인력난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례로 지난달 워싱턴 DC에서만 100곳 넘는 업소에 대해 이민 당국이 현장 점검을 벌였는데요. 메릴랜드주에서 식당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한 남성은 무장 요원까지 동행하는 매우 공개적인 단속으로 일부 직원들은 출근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임박한 인력 부족이 서비스 전반에 임금 압박을 가할 것이라면서 자격을 갖춘 그런 직원들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식당 업계가 유독 그 이민자 단속에 취약한 이유가 뭡니까? 인력 구조와 관련이 깊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 레스토랑 협회에 따르면요. 전국의 식당 근로자 5분의 1 이상, 그러니까 20% 이상이 외국 출신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예. 합법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도 많지만 업계에 고용된 서류 미비 이민자가 100만 명에 달한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민자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행정부의 그런 고강도 단속이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의 체류 신분을 위태롭게 하는 다른 정책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여러 조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가장 큰 건 이제 지난달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겁니다.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 35만 명 정도가 미국 안에서 합법적 체류, 취업 권리를 잃고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고요. 조지 메이슨 대학 분석을 보면 이들 중 거의 5분의 1이 식당을 포함한 서비스업 또 레크레이션 업계에서 일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만약에요. 인력난이 생긴다고 하면 그거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경제적인 파장도 있겠고요.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식당업계는 그러니까 이중고의 직면에 있는데요.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달 미국 식당 부문에 대한 전망을 중립에서 악화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업계가 관세 인상과 노동시장 긴축으로 인한 동시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한 겁니다. 인건비와 재료비는 오르는데 또 가격에 민감한 고객들에게 이 비용을 다 전가시키긴 어렵다는 진단이고요. 그렇게 해서 식당의 수익성은 지금보다 더 크게 나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거 LA 지역은 어때요? 우리 한인식당이 또 상당히 지금 많은데. 네, LA 지역 역시 인력난과 함께 또 다른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소비 심리 위축입니다.
LA 한 유명 타코 체인은 이 이민 당국의 단속 여파로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돈을 쓰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고 전했습니다. 단속에 대한 두려움이 이민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외식 소비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고요. 결국 식당들은 사람들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손님도 줄어드는 그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 박사 모십니다. 임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한국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네네. 저번 주에 좀 다녀왔는데요. 네. 그래도 이번에 책을 한 권 출간을 해서 아하. 홍보 차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어떤 책이에요? 책 제목은 천천히 나이 드는 법이라고요. 천천히 나이 드는 법. 네. 이름 참 쉽게 지었는데 요새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속 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저속 노화를 하는지 좀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좀 소개 좀 해드리려고 책을 썼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에서 뭐 저속 노화긴 하지만 한국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한 2년 정도 뒤처진 거라서 미국이 조금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 저속 노화 식습관, 뭐 운동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출간했습니다. 그 책에서 소개하는 저속 노화 습관 가운데 하나를 손꼽아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 거는 이제 식습관이라서 식습관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지중해 식단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예. 저속 노화 식단 해서 참 서울 아산병원에 있는 정의원 교수님이 같은 노년내과인데 그분이 이제 좀 많은 노력을 하셔서 사람들이 이제 좀 깨어나고 있어요. 저속 노화 식단을 연세 있으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20, 30대 성인들도 똑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어제 저녁을 이렇게 먹었어요. 샐러드에다가 네. 절임 이 양파를 넣고요. 그리고 닭고기에다가 페스토는 바질이에요. 바질과 올리브유. 거기에다가 밥을 넣었어요. 잡곡밥을. 네. 보통 샐러드랑 잡곡밥이랑 넣으면 안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페스토랑 같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잘 어울리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저속 노화 식단을 따르시는 분들은 좀 이제 알으실 텐데 그게 섬유질을 많이 드시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야채, 채소, 과일, 견과류, 씨앗류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을 먹는 거라서 그 방법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정의원 교수님 덕분에 잘 아시는데요. 제가 이번 책에다가 추가를 조금 더 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장내 미생물 케어예요. 그래서 네, 장내 미생물까지 같이 관리를 해주는 것이 저속 노화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연구 결과 논문들도 많기 때문에 다 책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일단 라디오에서 실용적인 것들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드리자면 발효 음식과 30가지 이상의 플랜트를 드시는 거예요. 30가지 이상요. 네, 30이요. 그러니까 30가지. 네. 네, 일주일에 30가지 이상입니다. 한 주일에. 이게- 네. 네, 맞습니다. 한 주일에 30가지 이상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맨날 먹는 상추, 깻잎, 오이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브로콜리, 아티초크, 생당근도 좀 먹어주고 샐러리도 좀 가끔 먹고 그런 방식으로 다양성을 추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장내 미생물은 어떤 특정 장내 미생물이 좋다보다는 다양성이 더 중요해서 그렇고요. 발효식품까지만 얘기할게요. 발효식품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 드시고요. 그냥 요플레 요거트는 너무 당분이 많습니다. 그릭 요거트 드시고 점심하고 저녁에는 나한테 딱 이제 한식 드시는 여러분 모두 다른 반찬이 많이 나와서 김치를 잘 안 드시는데요. 김치 나한테 주어진 1인분은 다 드시는 거 그렇게 권장해 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검색창에 가서 책을 검색을 네.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책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천천히 나이 드는 법, 더 오래, 더 젊게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 책을 펼쳐라. 이렇게 메인 앞페이지에 적혀 있고요. 아, 책이. 네, 책이. 아, 예, 예. 네, 네. 책 소개가 벌써 나왔어요. 네, 책 소개가. 네. 교보문고에 가니까 감사합니다. 있는데 엄청 크게 지금 표지가 나와 있는데 1. 모든 병은 만성 염증으로부터 시작된다. 2. 체력은 최대 산소 섭취량이 말해준다. 3. 나이 들수록 근육이 가장 큰 자산이다. 4. 방금 말씀하신 거 나오는데요.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탁은 무엇이 다른가 그러면서 장내 미생물과 노화의 관계, 발효 음식과 플랜트 30 챌린지 등 화제 식단, 그리고 모든 건강 습관의 기초는 수면 관리고, 자 마지막 6번째는 젊고 건강한 외모를 가꾸는 일상 루틴 하면서 스킨케어 3단계도 나와 있어요. 예. 오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책에 다 담겨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식단 얘기만 했는데 이렇게 네. 잘 다른 부분도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나 저러나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그렇게 그 저속 노화 식사가 그 맛이 없어서 어떻게 먹어요? 저도 그 생각이 이 있어요. 맛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저도 레지던트 때 그냥 계속 빨리빨리 먹고 환자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아, 근데 점점 식단을 깨끗이 하고 가공식품들을 빼면서 몸이 네. 건강해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요. 이게 보상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처음부터 모든 것들 다 바꾸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초가공식품 먼저 빼시는 거.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음식들은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자연식품 쪽으로 적색육 괜찮습니다. 그 가공육이 안 좋은 거고요. 햄 소세지 드시지 마시고 건강한 그래스페드 오르가닉 비프 이런 거 잘 드시고요. 과자들도 시리얼 대신에 만약에 우유하고 시리얼 드시는 분이면은요. 그 시리얼은 초가공식품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내요. 그것보다 이제 그래놀라 쪽으로 드셔보시고요. 귀리하고 여러 가지 오츠 다 그 견과류가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을 만약에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요, 어디 가서 사면 되나요? 네. 그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kbookstore.com 이라는 웹사이트가 이제 그냥 K-가 아니고요. 그냥 kbookstore.com 하시면은 거기서도 다 미국으로 배송까지 다 해주고요. 만약에 한국에 계시면은 예스24 또는 교보문고 쪽에서 이제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네, 한국 금액으로는 17,100원이네요. 그리고 그 타운의 집 가까운 곳에 있는 서점에 가셔서요. 이거 좀 들여다 놔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주문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각 서점에서 아마 한국에서 주문을 해서 갖고 와서 지금 우리 매장에 아마 배치를 하지 않을까, 비치해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네. 소비자가 왕이거든요. 청취자분들 부탁드려요. 이거 오늘 저희가 너무나 많은 걸 가르쳐 드리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책 속에 있다고 하니까. 자, 그러니까 서비스 해주세요. 네. 이거 실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천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실천은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운동도 식습관도 조금씩 바꿔 가시는데 그래도 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 누가 카더라 하는 거 말고 정말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들 제가 다 책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조금씩 검증된 것으로 노력하시다 보면은 바뀌실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 박사 함께했습니다. 네, 책 제목이 뭐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또 계시는데요. 천천히 나이 드는 법, 천천히 나이 드는 법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